길 위에 사제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길 위에 사제가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과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좀 시키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 과외 공부 때 그때 그 모의 시험 친 것이 그대로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반에서 5등을 했어요. 제가 동국민학교 다녔어요, 부산에. 남포동그 옆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내 실력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이제 그 과외공부 선생이 담임 선생님의 친구였어요. 보건소 직원이었는데 학교가 발칵 바뀐 거예요. 시험 문제 유출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딴 학교로 이제 갔고 저도 이제 학교 전체에서 이제 유연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1년 내내 아마 그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나 봐요. 6학년 때 하여튼 엄청 얻어맞았어요. 하여튼. 어느 정도로 제가 심하게 좀 당했냐면 그때 경남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동그라미 치는 또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공부는 원래 못했는데 그런데 1등을 했는데도 그렇게 얻어맞는 거예요. 1등 했다고 얻어맞고 공부 원래 1등만 하는 애가 또 있었어요. 석차가 무조건 일자로만 쭉 이낙연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등만 했다. 걔는 또 수육심을 잘 못 치기 때문에 머리가 워낙 커가지고 잘 뛰질 못해.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항상 1등 했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1등을 뺏어갔다. 이래서 또 엄청 얻어맞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좀 시련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1학년 때 처음 입학을 했는데, 전교생이 모여서 이제 있는데, 앞으로 나란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앞으로 나란히 해서, 앞으로 나란히 했어요. 근데, 저만 또 혼나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항상 서기 때문에, 앞으로 나란히를 할 상황이 아닌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네? 왜 앞으로 나라에 하라 해서 했는데 저만 또 얻어맞는 거예요. 이 뭐지 학교가 이게 좀 나하고 안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학교 내내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반에 교육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여튼 훈시를 엄청 길게 하시는데 뭐 얼굴도 곱상하게 생기고 하여튼 다 존경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 그야말로 사과 상자에다가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집에 갖다 줘가지고 부장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학교가 이런 건가? 그런 이제 충격. 고등학교 때는 또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주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를 안 한 거죠. 중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왜냐하면 중학교 내내 말하자면 제가 이제 감기 걸려서 결석을 해서 친구한테 야, 숙제 뭐 나왔냐? 숙제를 해가야 되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 말이 뭐냐면은 서로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친구가 안 돼요, 이게. 제가 1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3년 내내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새들어 살던 애가 내 동창이 있었습니다. 걔만 친구고 나머지는 다 경계를 하니까 중학교 3년 내내 친구 없이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는 제가 그냥 이제 인류학교는 안 간다. 또 그게 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우리 같이 학교 다녔을 거예요. 같은 나보다 한 두 살 많으니까.
근데 하여튼, 1등으로 들어간 애들은 3년 전역 장학금을 받아요. 가면은, 그렇게 빠따를 쳐요. 그러니까, 왜 1등 하니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때 한 중간쯤 했거든요. 그래, 나 우리 집 돈 많기 때문에 돈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주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경남중학교 선생님 중에 경남중학 출신 선생님이 계세요. 선배. 이 선배 세 명이 기억나는 게 이제 영어 선생, 물리 선생, 미술 선생이었는데 미술 선생은 뭐 동경 뭐 미술대인가 뭐 거기 나왔다고 그러고 하여튼 다 정말 대단한 인물들인데 3년 내내 일본이 좋았다. 일본 선생님이 좋았다. 일본 학교잖아요, 경남중학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일본말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67년도 막 그랬는데 한참 지난 뒤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야 너가 굳이 저 동경제대 나왔다는데 지금 뭐 하지 뭐 이런 질문. 그 분위기가 외색이지 외색. 저희 아버지도 그 만주 척식회사에서 만주에서 척식회사에서 측량기사도 하고 이런 분이신데 근데 일본은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내내 이제 그 일본 놈 좋았다는 얘기를 듣다가 졸업할 때 돼가지고 시험 치러 올라가는데 제가 하여튼 선생님 세 분이 불러요. 학교 선배니까 불러가지고 세 명이 항상 몰려다니고 세 명이 뺨을 때리면서 너 이 새끼 너 점수를 매겨봤는데 너 막 카트라인이야 임마 이러면서 오늘 시험 잘 쳐.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순간 그때 사춘기 때잖아요. 분을 못 참아가지고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일본 놈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세 명이 저를 갖다 엄청 이제 말하자면 금방 시험치러 올라갈 놈을 엄청 팬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덩치가 딱 키가 요만했거든요. 그 뒤로 안 커서 그런데 그래 제가 이 더러운 학교 안 다닌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제 동아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동아고등학교를 가니까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저를 좋아해요. 물론 이제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이제 원래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공부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과외 공부 진저리가 났어요 제가. 그래 그냥 하여튼 고등학교 생활은 그런 대로 어쨌든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때 2학년 때 또 정교회장 출마한 놈이 나보고 야 이거 저 회장 출마를 해야 되는데 네가 선거 유세 원고를 써다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하나 써줄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써줬는데 뭐 내용이 뭐냐면 그때 교장 선생이 이제 뭐 조계종 스님 출신인데 범어사 뭐 주지였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도서관 책을 엄청 빼돌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서 선생들이 학교 이거 참 큰일이다. 이거 맨날 이렇게 그냥 책을 다 팔아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너 이런 사람 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써서 준 거예요. 가서 읽어라. 근데 그때 제가 사전 원고를 심사한다는 걸 몰란 거예요. 또 이제 불려간 거죠. 원고 없이 그놈은 뭐죠? 군화 가지고 막 연단에 뭐 몇 번 상 때려치고는 이제 그냥 내려왔는데 그놈이 회장 되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하여튼 학교 불려가가지고 하여튼 뭐 배터리로 맞을 뻔했어요. 하여튼 교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가 왜 이 모양이냐? 학교에서 좀 선생 같은 선생을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때 공부가 또 엄청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뭐 땅 때문에 우리 아버지 또 지주에 그냥 그 동강동에 그 포모드들 밑에 땅을 아버지 엄청 사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는데 결국은 이제 다 이제 토지 수용량 당했죠. 급한만 십몇 년 하고
뭐 중앙정보부 지부장하고 시장이 직접 와가지고 땅을 다 수용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동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재벌한테 다 넘겨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쪽박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래 아버지가 야 법대를 가라. 꼭 고시 패스를 안 하더라도 법을 알아야 이게 살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연극에만 주로 갔어요. 연극반에만 살았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연극반에서 저는 또 뭐 명령을 듣는 걸 힘들어요. 뭐 웃어봐라, 울어라. 그 어떻게 갑자기 웃다가 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그냥 무대 연기를 하려는 한마디 노가다, 예? 노가다는 하고 뭐 또 뭐 조명 뭐 아니면 기획 거기서 사기 쳐가지고 돈 끌어오는 거 주로 그런 거 이제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해병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너는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저를 칠 때도 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여튼 군대를 가야 된다. 강력히 그러는 통에 이제 어디 제가 신체 검사 받아야 할 때는 못 가고 아무데나 가서 받았는데 그 부산 징집이라고 있었어요. 해병대가 워낙 이 학력 수준이 낮으니까 특수훈련을 못한다 해서 그 해에는 하여튼 그 기수는 4분의 1이 대학원생만 뽑고 또 4분의 3은 이제 되게 이제 부목들 지원하는 애들 되게 이제 금성극장 기도라는 전국에 금성극장이 많은가 봐요. 이제 주먹 센 놈들 주로 많이 오고 그런 데를 갔는데 하여튼 군대 가가지고 하여튼 이건 엄청 때리는 데인 거예요. 이게 군대라는 데가. 그리고 제가 하여튼 군대 생활 어떻게 연평도에서 근무했는데 부대장이 그때는 대령이었어요. 별을 딸라면은 돈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겨울에 하여튼 밥을 간장에 비벼 먹었어요. 우리 특수부대라 한 3번, 일주일에 3번 정도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한 번은 뭐 이면수, 한 번은 돼지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또 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깡통들이 연평ton에 쫙 깔려있고, 우리는 이제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장은 그래도 이제 마가린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거예요. 이게 밥을 간장에 비벼 먹으니까 밥알이 다 올라와요, 이게, 움직이면. 그런 부정부패. 군대가 갖고 있는 구조적 부패를 본 거죠. 이거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놈이 진짜 저게 부대장, 저 별을 따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누가 이제 뭐 신고를 했는지 어쩌는지 이제 아마 불명예 이병제대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기가 뭐 또 장교로 왔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 그때 부대장하고 저하고 딱 둘만 안경 끼고 있었어요. 부대장은 돋보기, 저는 조보기. 근데 하여튼 안경 낀 일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대 전체에서도 항상 표적이에요. 안경 낀 놈. 왜냐하면 그때 또 제가 전화를 안경을 제가 다 박살내가지고 안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안경 낀 놈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해병대는 안경 낀 놈이 아예 없거든요. 우리 기수만 다 안경 끼고 있더라고 보니까. 대학원생이니까. 그때 안경 깨부신 바람에 한 2주 동안 제가 전화 받는 일을 해서 와치 근무라 그러는데 제가 또 전화를 잘못 받아가지고 사관들이 전부 밤에 근무를 서게 됐어요. 잠 안 자고. 병들이 전화를 받으니까 작전 명령을 못 알아듣는다. 이래가지고 하사관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 새끼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밤에 잠 못 자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 이제 막 저만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안경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내 전투를 안 보이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또 대학교 다니다 왔기 전부 다 국졸이에요. 국졸이 몇 명 안 돼요, 솔직히. 이름만 간신히 쓰는 애들도 많고, 해병대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밤낮 복갱이 자루로 이제 맞는데, 이거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맞다가 너 죽겠다. 곡괭이 자루면 뭐 막 그냥 온몸이 사시나무 떨린다 그러나요? 그 곡괭이 자루 항상 바켓스에 물에 담가놨어요. 이게 지금 물에 담가놔야 더 아프기 때문에. 밤낮 그걸 100바짜리를 또 맞아요. 12시에 해가지고.
그때는 왕정치가 유명했습니다. 일본에. 오타법이라 해가지고. 닭다리 타법. 한 발 들어가지고 때리는 게 있어요.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 그걸로 배를 맞으면 밥 먹은 게 다 넘어가요. 위가 부어가지고. 그런 빠따를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못 견디겠다. 이거 그냥 다 죽이고 끝내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먹게 된 거죠. 그 제가 굉장히 이 몸도 작은 데다가 약한 데다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맞으니까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땐 거긴 전방이니까 적함 나타났으면 이러면 실탄을 다 줍니다. 한 깡통을 줘요. 그러면 그걸 들고 뛰어가가지고 이제 벙커에서 꽂혀 서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많아요. 연평도는 거의 적경지대니까. 다 죽이려고 딱 마음먹고 이제 소대는 벌써 다 알아요. 저놈이 이제 사고 칠 거다. 눈빛을 보면 아니까. 그래, 그 중에 제주도에 그 상병인데 나보다 나이는 물론 어리죠. 제가 좀 23살일 뿐인데, 18을 19이었거든요. 지원병이니까. 그 상병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무릎 꿇고 나보고 빌더라고. 나만 좀 살려줄 수 없냐. 그래서, 걱정이 말아. 내가 안 쏠 거다. 그러니까. 그게는 형이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자기가 족벌 풀어야 되는데 나는 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소대에서. 저거 사고 칠 거다. 근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전역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제대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는 잘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집에 쓰잖아요. 왜. 근데 편지를 보고 어머니는 벌써 아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뛰어다녀가지고 독자 증명을 해서 저는 이제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군대 트라우마, 항상 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트라우마가 아마 거의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진짜 참 우리 사회가 깊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군대에서 아버지는 이제 용감해지라고 보냈는데 하여튼 결론은 제가 이제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해가 80년도 5.18 이게 80년도 3월이 되니까 뭐 그전에는 뭐 박정희 때 무서워가지고 숨도 못 쉬던 때였는데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겪지 않은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민주화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뭐 학교가 왜 이러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민주화의 봄이죠. 그때 법대 학생들이 저는 그때 대학원을 신문학과로 옮겼어요. 법대 하도 재미없어요. 신문학과를 옮겼는데 그 법대 이제 학생회장이 저보고 형 저기 와서 공청회 하는데 와서 형이 와서 한마디 해라. 그래서 야 나는 뭐 학교 다니 연극이나 했지 뭐 아니야? 그래도 형이 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게 인생이 이제 꼬이는 첫 시발점인데 갔더니 총장이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임철순이라고 임영신 아들 양아들 임영신 양아들인데 그 양반이 총장인데 학생들 많이 잘랐어요. 중앙정부부에서 잘라라 하면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체 직원 옛날 임영신 씨가 그 상공부 장관도 하고 이러면서 그 주변에 그 능마주의 애들을 많이 체육관에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학생체 직원이 많이 됐어요. 그래 다 주먹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툭하면 애들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많았고 저는 영국반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 지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연하려면. 그러니까 학생 직원들하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직원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학교에 뭐 더러운 얘기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또 이제 한탄조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날 올라가서 한마디 하면서 총장은 지금 뭐 학생들이 면담 요청을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신고를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다시 면담 요청을 해야 되냐 그걸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라는 사람이 툭하면 애들 자르고 이러고 막 학생들 직원 시켜가지고 애들 때리고 이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총장 사퇴해라 이러면 사퇴 안 하려고 학생들을 오히려 응?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자 할 테니까 총장 사퇴를 논의하는 게 어땠나. 그게 통과됩니다. 총장이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어깨 커가지고 이 양반이 바로 사퇴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사장 하면 되니까. 그때 이사장이 이제 방우영이라고 조선일보 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양반은 이사장 하면 되니까 그냥 아니 그만둘라 한다고 그만뒀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총장 사퇴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장난같이 한 말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딱 저를 딱 지명해가지고 야 용돈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되고 툭하면 바꿔준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이제 백남기 그 선배가 우리 중대법대 선배였어요. 1년 선배. 그죠? 키도 저만하고 하여튼 그 양반은 이제 강골이죠. 그야말로 공사 있다 올라온 분이요. 하여튼 뭐 백남기 선배를 만나서 그 사람은 보니까 이미 거의 그때 뭐 그래봐야 30대 초반일 텐데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수사 생활도 한 3년 했다고 수도원에서 머슴 생활 했다니까. 그분을 만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유쾌해요, 그냥. 그 형은 또 재밌는 게 고문 당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 민주화 운동을 하려면 고문 정도는 당해야지. 뭐 이런 태도예요. 그 형을 만나면 제 고민이 하나도 고민이 아닌 게 되고, 또 이제 군대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참 화이트아웃 증상이 있었어요. 길바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형을 만났던 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행운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5.18 나니까 다 도망가고, 저도 이제 광주에서 뭔 일이 났다 해서 광주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제 경주로 해서 그때 아마 전국 한 바퀴 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계속 추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도 용케 또 제가 좀 감옥 운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피해 나갔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원 좀 졸업해서 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또 그 총장 장학금으로 유학 갔다 와서 그 교수 된 사람이 총장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학점 못 준다. 그래서 졸업도 못하게 된 거예요. 학점을 안 줘요, 아예 그냥.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교수가 된다고 학과도 바꿔가면서 갔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성공에 우연히 술 취해가지고 이제 CCC 뭘 어디를 가서 수영 공부하러 가다가 또 그 강원 한복판인데 잊어먹은 거예요. 술이 너무 취해요. 그래가지고 성공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누가 안에서 부르더라고요. 이 건물이 딱 부산의 세관 건물 같이 빨간 벽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밤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세관이 서울에도 있나 이러면서 이제 들여다보는데 누가 안에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재정 신부 그때 그 주임사제였어요. 대선당. 그래서 이제 성공회를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치가. 이제 맨정신에 갔어야 되는데 술이 취한 게 또 문제더라고요. 항상 주님께서 술로 인도하신다고.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바로 전국동맹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EYC 부회장이 됐습니다. 전국 부회장.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일본에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2명이 EYC 대표로 갔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일본에 머물면서 전 세계 기독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전두환 초기 시절이니까 한국의 민주화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국제회의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가서 제일교포들의 그 형편을 봤고 박정희나 김종필이가 어떻게 제일교포를 철저하게 법적으로 유령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조건을 만든 거죠. 이 박정희라는 놈은, 이놈은 진짜 정말 끝이 없어요. 그 죄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일본 놈들이 준 돈 또 챙겨가지고 또, 응? 그때 그 한일협정도 그때 엄청난 또 뭐 일본 가가지고 뭐 미국 갔다 오면서 일본 들러가지고 일본 육사 선배들 앞에서 천황폐하 만세, 응? 만세 삼창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히 이제 뼛속까지 일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 하여튼 그런 것도 그때 그 일본 가서 제일교포들 제일교포도 민단 계열이 있고 또 조청년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청년 계열 사람은 뭐 별로 접촉을 못했지만 그 일본 그 운동권도 다 만났고 적군파도 뭐 완전히 그냥 노숙자 신세가 되고 적군파를 만나고 그때 좀 다양한 사람들 그때 처음 봤고 그 이제 그때 일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거기는 정말 자유로웠고 한국은 이제 돌아가면 이제 또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그때는 한 불려갔다 하면은 뭐 병신되거나 정신병자 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런 그 일본의 그 자유로운 그 어떤 분위기를 그때 좀 본 거죠. 아, 이런 사회가 가능하고 그때 좀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그 신학대학원 그 82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대학원에 친구가 연세대학 신과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왔는데 광주에 상무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병으로. 근데 그때 걔가 뭔 일을 겪었냐면 5.18 때 조선대 뒷산에서 죽은 시민군들의 시체를 나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 단가라 그러죠.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시체를 이게 실어가지고 다 총 맞아 죽은 시체죠.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면 시체 그 발이 자기 등을 이렇게 툭 친다는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시체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날랐겠어요. 시체를.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때 그 성공의 그 첫 번째 한인 주교 그분이 그때 하여튼 뭐 때문인지 하여튼 그 전두환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참석하겠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신부들한테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얘기를 한 거죠. 측근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이 저한테 야 그것만은 좀 막아다오. 네가 전국청년협회 회장이니까 이거는 세계적 망신이다. 민중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놈을 위해서 만수무강하라고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물론 그런 놈들이 있었죠. 당시에 그 원로라고 하는 목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전두환한테. 항상 기독교가 그리 빨라요. 김일성이 내려왔을 때 NCC 건물에 제일 먼저 김일성 수령 동지 만세라고 프랭카드 걸린 것도 NCC 건물입니다. 살아남는 데는 천부적인 또 있잖아요. 왜 기독교가. 근데 그때 또 우리 주교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 막아달라 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막읍시다. 요단에 이거는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조직을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하여튼 성명서가 나오고 이래 되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교 이거 일본 놈이다 이거. 일본 교회인 정읍교회. 일본이 단 정읍교회에서 조그맣게 다녀가지고 이거 일본 놈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쫓아내야 된다. 역사의식이 없는 주교를 이걸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조찬 기도만 막으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용서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민군 시체를 날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때는 제가 성공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종교계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는 연세대학 신과대학을 다니다 온 놈이고 이러니까 그럼 이제 걔 이론을 제가 이제 받아 적어가지고 하여튼 뭐 데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성공회가 영국의 캔터베리 광부에 속해 있었어요.
지금은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 밑에서 이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하우스보이인 거예요. 응? 식민지 시대니까. 그래서 그 영국 놈이라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걔네들 밑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결론은 그분만 사퇴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다른 두 주교가, 그러니까 세 주교가 다 물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인 주교부터 그런 큰일을 겪은 거죠. 그리고 역사 의식이 없는 주교는 주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놈이나 저나 다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아, 이거 이제 끝난 모양이다 했는데 또 다시 또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를 갱신하자는 이제 그 기치를 걸고 데모를 한 거니까 일단 무사히 졸업시켜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자르는 게 낫겠다. 그 결론을 낸 거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 너는 성정이 사제로서는 아니다. 별명이 또 김성질이었어요. 하도 성질 부린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떠돌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부산에 지하철 노가다 생활 좀 했습니다. 몇 달 안 했는데 하여튼 부산역 바로 앞에서 저를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봐도 설마 뭐 지하철에서 노가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친구가 저를 봐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하여튼 지하철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노가다 생활 좀 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허리 다치고 팔 다치고 왜냐면 우리 책상 물림이라 노동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수도원에 가서 태백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거기 가서는 이제 또 뭐 그냥 밥 얻어먹기 미안하니까 뭐 잡지도 내고 뭐 이러면서 이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자유가 없으니까 멍청하게 또 이게 뭐 기도로 들어온 돈으로 밥 먹고 살기에는 좀 젊은 놈이 한국 사람 다 열심히 사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하여튼 또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운 분 밑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도 잠깐 했고 항상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항상 뭐가 깨져요 이게 언제나 그래가 또 깨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친구가 하는 사료 공장 그 사료 팔아주느라고 닭도 키우다가 육개라고 하는 거 있죠. 닭도 한 5,000마리 키워봤고 풀무 농업기술고등학교 저희 아내가 이제 옛날에 처녀 시절에 교장 선생한테 옛날에 독일어를 가르쳤대요. 아내가 이제 독일 유학 잠깐 갔다 왔고 그 인연으로 또 풀무학교도 거기서 통밀빵 잠깐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네, 또 중요한 게 또 제가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막 성공회가 어쩌고 저쩌고 또 나쁜 얘기 정신병자죠 완전히 처음 본 사람한테 성공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내가 사고다 못해가지고 당신 이거 정신병이 심각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평생 그러다 죽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어떤 놈이 나를 쫓아냈는가도 알아야 되겠고 이게 실체가 뭐냐 만만보다 나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쨌든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성품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시골에 제일 큰 성당 하나 지었어요. 성당을 지니까 이제 신자들이 왜 소품을 안 주냐. 세 교구가 다 반대를, 우리 교구까지 다 반대를 해요. 그렇게 이상한 놈 주면 안 된다. 저 새끼 또 사고 친다. 그래서 하여튼 반대했는데 신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소품을 안 준다. 그래서 소품을 받은 거죠. 받고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데 저는 노가다 생활을 하면서 그 노가다들한테서 배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역시 땀을 흘려서 먹고 살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정말 스승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노가다 십장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집이 자빠지면
사람이 죽는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근데 정가 10범이라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기술 가르쳐서, 보일러수 기술인데, 보일러 다 깔 때니까. 하여튼 다 독립을 시켜요. 근데 그 인품이라는 게,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민중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지혜. 단순 노동을 오래 하면 생기는 어떤 철학적 그런 어떤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이 현인이죠, 현인. 그런 분을 만나서 감동. 저는 이제 계속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제가 다쳐가지고 일을 잘 못하니까 안 불러요, 이제. 아바에 도움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너는 노가다를 할 놈이 아니다. 너는 노가다에 대해서 우리 사정을 밖으로 알려야 될 사람이지. 우리 억울한 삶을 응? 천대받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응? 그 곡괭이 자루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택시 트렁크 뒤에 숨겼다가 곡괭이 자루 이게 자루가 길어야 이게 유리한데 반쯤 잘라요. 그냥 숨기기 좋게. 응? 힘들어도 곡괭이 들고 다니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분들은 정말 이게 참 땀 흘려 벌어먹고 산다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준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돈을 벌려면 내 살 좀 떼주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이게 아주 딱 확고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다시 종교계로 돌아온 여기 완전히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된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사실은 요즘 보면 이게 저기 황금사들 뭐 정치인들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돈을 땀 하나 안 흘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챙겨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 돈 다 뺏기고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그래서 또 이래저래 또 재산 날려먹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민중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절벽에 서 있는 사람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이 종교계 폐해가 이게 엄청나구나. 물론 종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종교계도 역시 그 권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신부나 주교가 신자들을 우리는 또 호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잘 돼도 더 받을 수도 없어요. 호봉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받으려면 또 이상한 장난을 쳐야 돼요. 근데 또 교회도 보면 또 이래저래 또 돈 해먹을 수 있는 건덕지가 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재주를 피워가지고 또 돈을 챙겨요. 그래, 그렇게 돈을 챙기다 보면 그런다고 재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돈을 챙겨가지고 영혼이 망가져면 그 덕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기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거 돈 되겠네? 살찐 양이네? 이러면은 그 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민중은 교회까지 가가지고 또 피를 빨리는 거예요. 민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노가다들 일요일날 일하러 가면은 꼭 죄송합니다. 저기 여성 폄하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은 이제 일요일날 공사하는 거 감독하려고 서 있는데 부인이 그날 교회를 다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기도를 가자. 해결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연장 땡겨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가다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일을 갈겠어요. 저도 솔직히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 출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노가다 스승도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수쟁이하고 같이 놀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러 가버린대, 시간 되면. 공사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냥 관계를 끝내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교회라는 것이 그 노가다들한테는 나는 죽으라고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마누라는 가가지고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목사님이 또 잘생겼어. 말도 잘해. 그러니까 남편은 또 병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힘들게 그냥 그 벌어온 돈을 그냥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 미치는 거죠. 가끔 노가다들이나 뭐 이런 밑바닥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교회 앞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 사실 뭐 얘기가 조금 이제 옆으로 나갈 뻔했는데 왜 제가 길바닥을 헤매는 사제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너무 지루하면 또 안 되니까 사제가 실제로 겪어야 할 일이 보면은 첫째로 일단 가족을 건사를 해야 돼. 가족도 먹여 살려야 돼. 그때 우리 신자들이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잔치집 가가지고 음식을 다 싸서 교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동네는 시골은 잔치가 많잖아요. 우리는 항상 잔치 음식을 먹었어요. 항상. 신자들이 싸우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가난해도 참 가족을 건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면 또 사제는 일단 신자들에게 어떤 그 설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어떤 도의 경지를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진리가 이 정도의 경지는 돼야 된다. 가르쳐줘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면 또, 그 추교가 또 이게 권력을 가지니까, 권력을 가지고 내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내 구조가 바뀌는지, 내 화학적 성분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또, 그 권력의 또 어떤 화신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목표에 관심이 없어요. 권력을 부리는데 미쳐버려요. 물론 그렇지 않은 주교가 있는데 가끔 특이한 케이스로 괜찮은 주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고 다 똑같은 신부였는데 또 하나가 주교가 선출이 돼가지고 되면서 저 같은 사람도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교가 또 뭐 좀 이상하게 되면 당신이 왜 그래? 그건 아니잖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더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저같이 처음 시작부터 내부 고발로 시작한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게 주교와 대립관계가 되고 주교는 저것도 언제 저것도 사고 칠지 모르니까 늘 야,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교하고도 싸워야 돼. 주교 옆에서 또 원인보다 나팔 부는 놈이 더 측근이라고 하는 거 더 난리치기 때문에 그놈들하고도 싸워야 돼. 그러면서 또 신자들의 사정에 다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돼. 그런 거 하면 또 정신병자나 또 뭐 알코올 중독자가 와서 무조건 여기서 살란다 이래가지고 또 안 가요. 그러면 또 같이 살아야 돼, 또 걔네들하고. 응?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뭐 이모, 삼촌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정신병자나 뭐 알코올 중독자 이러니까 나중에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니까 저보고 아빠 제발 좀 영양가 있는 사람 붙들고 싫어. 제발 좀 영양가 있는 사람 붙들고 싫어해라. 이런 말 이제 듣게 되고. 그런 거 하면 또 생계에 급급해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예? 예. 이런 문제에 발언하기 어렵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목숨 걸지 않고.
그럴 때 어쨌든 특별한 이유 없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제들이 나서서 결국은 그 일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 자체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신자들이 갖다 준 돈만 이렇게 헤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제가 이제 길바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제 삶이 보니까 이제 우리 후배나 뭐 동료 사제들이 저보고 똑같은 일을 겪어도 왜 당신은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지금 형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왜 밤낮 싸우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삶의 경험이 이런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라고 그럴까요? 권력을 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한 일종의 정신병적인 증상, 권력에 미쳐버리면은 이거 아주 뭐 진짜 개그맨도 그렇게 못 웃깁니다. 자기는 몰라요. 해도 된다야. 뭐든지 내가 해도 돼. 그랬을 때 이거를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사제로서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막 잘나가지고 막 사회를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누군가 와서 부탁을 하면, 그러면 이걸 내 양심상 거절 못 하겠다. 그러면 나서게 된 게 이제 길바닥을 헤매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권력 본능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상대방을 내가 좀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고. 그래서 그 절대 권력에 대한 그 강한 욕구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나 자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고, 우선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저항을 해야 된다. 그냥 나만 수행을 잘하면 된다로 끝날 게 아니라 결국은 저항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 구조에, 어떤 그 권력 구조에 좀 흠집을 내야 된다. 그래야 권력이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급속히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를 만나는데 그분은 자기가 깜빵 보낸 그 종교인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유명한 변호사인데 내부 고발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공동대표인가 그래요. 그 변호사가. 그 변호사님 얘기가, 저희 신자들이 이제 그런 내부 고발자 모임에 가입을 하고 교회를 어쨌든 자정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변호사 얘기도 듣게 됐는데, 변호사 얘기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 한 20%, 그 사람은 10%라 얘기했지만 그래도 20%. 그다음에 악한 사람, 누가 봐도 저거 악한 놈이다. 한 20%. 한 60%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20%가 어떤 득대를 하면, 그것이 분위기가 되면 60%가 착한 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악한 놈들이, 야, 피차 뭐 돈 좀 해먹자. 가난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냐. 가난하면 신자들이 멸시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놈들이 득세를 하면 60%가 그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착한 20%가 순교할 각오로 정말 자기 몸을 던져서 조직의 문화를 종교의 본연의 자세로 갈 수 있게 자기를 헌신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해요. 한 몇 놈 감옥 넣는다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은 그냥 재수 없는 놈일 뿐이에요. 새끼 돈 몇 푼 해먹지도 않았는데 감옥을 가냐? 많이 모자란 놈이거나 재수 되게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해야 된다.
저항만 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팍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정신적인 네? 그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싸움만 하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옛날 운동권 목사들하고 같이 한 20년 공부를 했습니다. 경전 공부를 했어요. 이현주 목사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만 끝나면 술판이 벌어지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경찰하고 막 보안대 애들하고 이렇게 정보부 이런 싸우다 보니까 피폐해져가지고 막 이혼하고 막 회복이 안 돼요 이게. 한 20년을 해도 여전히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뭔가 사물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겠다. 저도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네? 매사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딱 발령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신자들이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죠. 같이 저보고 한번 항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말이죠. 그 설교가 꼭 한겨레 신문 사설 같은데 한겨레 신문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왔는데 당신 설교 듣고 나면 막 엄청 이게 막 더 혼란스럽고 이게 막 죽겠다 힘들어가지고 위로가 안 된다. 처음엔 제가 아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미쳤나? 분노했죠.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을 농사지은 돈으로 먹고 살고 내가 뭔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저한테. 친구들도. 이놈들도 왜 전화를 안 하지? 술 한잔 먹자고 전화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한 40살쯤 됐을 거예요. 이거 내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 부정적이라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한 얘기를 자기 전에 그거를 이제 좀 마음에 그물에 걸리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좀 매일 해봤어요. 한 10년 하니까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집니다. 5년쯤 지나니까 벌써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야, 한번 보고 싶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형. 목소리 좀, 좀 덕담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루 1년에 정초에 그 하는 덕담을 1년 내내 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역대 신부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냐는 얘기를 쏟아내요.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얘기 매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깰만 하면 아유 술 깨네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가는 거예요. 죽겠더라고 이게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를 못해. 그럼 뭐 친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말이야. 나쁘다고 얘기하면 끝이 없잖아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의 한 신부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 내가 정신건강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아무리 찾아도 욕만 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점도 하나 있긴 있어요. 코가 잘생겼어요. 그 사람 코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코는 정말 잘생겼다. 볼 때마다 어이 베드로 코가 이렇게 잘생겼어. 나 코 좀 봐. 나 코가 조그만 해가지고 말이야. 응? 이 복이 없는데 자네는 코가 너무 크고 잘생겼어. 보는 거 기분 좋아해요. 하여튼 뭐 제가 한 5년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하여튼 욕만 하다가 이제 헤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천안으로 옮기고 나니까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5년 욕하고 나니까 자기도 좀 깨달은 바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 족수를 또 만나는 거예요. 저의 실상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나타난 거죠. 한 5년을 저도 시달리고서 알았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도 욕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 제가 이게 내가 뭔가 큰 잘못이 있다 해서 친구들 전화를 했어요. 야, 그때 내가 철모르고 너한테 하여튼 충고를 많이 했는데 용서해줘라. 용서를 안 해줘요. 이미 화살이 박혀가지고 안 빠져요. 나는 야, 너 이것만 고치면 너는 임마 성자가 될 수 있어. 너 세인트야. 요것만 고쳐라. 근데 사실 우리가 말 한마디 듣는다고 내가 바뀝니까? 설교 듣는다고 착한 사람 됐으면 인류는 벌써 구원받고 남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야, 이 새끼야, 설교 좀 그만해라.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러겠어요. 설교하는 사람은 엄청 재밌어요. 뭐요?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수집해가지고. 그렇지만 설교라는 것처럼 또 이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응? 좋은 단어를 모아서 누구라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지만 그 단어가 그 사람의 실체와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머리를 때리는데 꽤 아프더라 이 얘기하고 호랑이가 앞발로 때리는데 진짜 아프더라. 같은 때리는 거지만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응? 한쪽은 목숨이 왔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때린다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지 마라. 죽겠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예화를 저는 예화를 안 듣습니다. 잘 안 듣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예화집, 이제 사기치는 걸 모아놓은 책이죠, 사실은. 내가 경험한 얘기만 가지고 해도 인생은 할 얘기가 많은 게 인생인데. 실제로 보면은, 왜 신자들이 보면은, 그분 설교 너무 좋다. 글로 가요. 막 떠들이 생활을 해요. 막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설교가 너무 좋다. 저도 문의사로 많이 불려다녔는데 수도원에 있을 때 뭐 솔직히 영양실조에다가 뭐 배고프니까 야, 나 좀 불러라. 나 너희들 순서 정해가지고 나 부흥사로 좀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주로 많이 나갔죠. 수도원에서 애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좀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가. 여기 수도원은 월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뭘 위험을 느꼈냐면 부지간 얘기하면 막 친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신문. 그게 뭡니까? 사실은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 2시간밖에 안 봤잖아요. 평생을 두고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에 가깝다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그 폐해는 그 사람들은 결국 잊어먹지만 나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자는 바로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쏘이면서 돈 몇 푼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오늘.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가는 교회 사모님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수도원에서 못 먹게 하는 술을 먹으려고 지금 그게 봉사로 간 거니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편지를.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편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흥이 끝나고 막 신자들이 막 우리 신부님 하고 이러는데 그 사모님 편지를 딱 보여주면서 신부님 여기 술 먹으러 왔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편지를 보여왔다는 거예요. 또 이거 생각지도 않은 또 이게 참 내부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또 한 방 맞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눈물로 사죄를 했죠.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꼭 술 때문이 아니고 제가 좀 돈도 필요하고 이래서 왔습니다. 뭐 저는 잠깐 이렇게 하고 가니까 뭐 교회 큰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쪽은 워낙 이제 이 감리교회 거물급 목사기 때문에 그 사모님 얘기는 이분이 자기네한테 술만 안 먹으면 이 감리교 감독이 될 사람이 당신 같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감독보다는 현재 지금 모습이 더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만 설교가 갖고 있는 위험성 나도 내가 한 말에 내가 도취돼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최소한 하여튼 한 걸음이라도 더 어떤 깨달음에 들어가려면 이제 나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또 하루를 지나도 조금 더 어떤 진리에 가까이 간다 그럴까요? 사물의 실체에 다가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갖는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친구들 용서는 못 받았어요. 그놈들은 아따 재수없는 새끼 이래가지고 그걸 끝났고 뭐 어차피 인류를 다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제 금강을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친구는 얼마나 또 많이 있을 테니까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했죠. 근데 하여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도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는 이제 알게 됐고 이왕이면은 덕담을 하자.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게 아니다.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도 간혹 특별히 어쩌다가 있긴 합니다. 대체로는 그 사람이 뭐 암에 걸렸다든가 자식을 잃었든가 팔이 하나 잘렸다든가 뭐 사업에 크게 실패해가지고 거지가 됐다든가 이러면 사람이 돼요. 개인적인 우환을 당하면 굉장히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라고요. 차라리 우환이 있기를 바라는 게 낫겠죠. 오히려. 근데 미안합니다만 보니까 나쁜 놈이 교회를 오면 더 나쁜 놈이 돼요. 이상하게. 착한 사람이 교회를 오면 복잡하게 착한 사람이 돼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뭐 수없이 많은 논리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 그 논리가 뭐 끝없이 장벽을 치기 때문에 그 교회 그 2000년을 내려오는 어마무시한 그 천대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뚫고 착한 걸 유지한다는 게 보통 영혼이 강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연락이 오면 잘 생각해보고 교회를 가서 어떤 인생이 전개될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뭐 내가 좋아서 온다 쳐도 내가 죽고 나면 또 어떤 또 뛰어난 또 사기 천재한테 걸려가지고 또 어떤 길로 갈지 애초에 이단으로 많이 가요. 진지한 사람들. 이단에 가보면 착한 사람 많아요. 착하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착하게 살아보려다 보니까 물어서 이단으로 가가 재산 다 갖다 주고 뭐 이런 노예 생활 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 다니는 거 깊이 생각해라. 교회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신자불이 되려 하지 말고 친구가 되자. 내가 당신 앞에서 사제로서 약간은 좀 뭔가 적게 했든 많이 했든 분장을 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자. 친구 어때? 그래, 그 얘기해. 본인도 뭐 나쁠 거 없죠. 교회 와서 헌금 바쳐봤자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왕이면 우리 다 말 한마디에 자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참 덕담이나 하고 삽시다. 말 안 해도 자기 다 알아요. 내가 충고를 괜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걸 내가 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치명한 거예요. 아따 재수없네 저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새벽 1시에 3시 사이에 전화를 받더라도
뒷담을 하는 게 낫다. 또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면서 이 저항하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복이 하나 있다면 스승복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대학교 초학년 때, 이제 함석근 선생을 만났고, 그러니까 유불선을 통달한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상의 자유로움.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제가 퀘이크를 다녔어요. 이사 빠지면 졸업 안 시켜준다.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함 선생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퀘이크를 1년 다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우리를 사실 가르쳤습니다. 수업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술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수업은 빠지겠다고 얘기해가지고 학점은 A학점 준다 했고 이러기 때문에 다녀봤자 어차피 신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스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일수 선생님도 소개받아가지고 원주의 장일수 선생님. 그분은 그분 역시 유불선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불교를 모르고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기독교의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보고 불경 좀 읽어. 이런 말씀하시고. 동학 공부해. 여자장자도 공부하고. 그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난 서너 시간씩 1대1 강의를 해줬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의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주에서 그거를 제 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이제 지학순 주교님 그냥 여러 거를 모아서 책을 냈어요. 이게 지금 절판됐다는데 그 책을 다시 또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장인 선생님의 가르침.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신혼 때 아예 신혼여행을 그 집으로 갔어요. 원주. 가가지고 저희 아내는 이제 결혼식하고 피곤해서 일찍 잤고 저는 이제 아내는 이제 옆에 누워 자고 있고 제가 인생을 출발하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내 저기 집에 재산이 좀 있나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전세로 바꾸고 그 차액으로 10년간 직업 없이 그냥 집에서 망고를 읽어라. 세상에 그런 선동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저도. 와, 또 이런 분이 있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고 신혼 여행 첫날인데 그날이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기겁할 얘기인데 근데 결론은 하여튼 10년 동안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고 이건 한 1000권도 못 읽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람은 제가 사제가 될 걸로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이제 교회에서 잘린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분이 가르친 말씀이 평생 아래로 기어라. 사제는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가난한 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한 가지 원칙을 정했으면 끝까지 그걸 밀고 가라. 그런 새로운 경지가 잘. 그분 얘기는 하나하나가 평생 지켜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주 목사님은 제가 이제 어렵게 해서 서풍을 받게 됐을 때 그분은 그때 일체 차를 타지 않겠다. 이렇게 걸어 다닐 때였어요. 그때 아마 충주 어디죠? 시골에 있었는데 제 서품을 축하해 주러 왔는데 2박 3일 걸어서 오셨어요. 충주에서 부평까지. 와가지고 저보고 3가지 부탁을 했어요. 서품 받고 직후에 형님 나타난 거예요. 그 시간에 못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내가 자네한테 3가지를 부탁한다. 첫째, 복수하지 마라. 저 서품을 모두가 다 막았기 때문에 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잖아요. 이 새끼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또 하나, 칼날을 찾다고 해서 사람이 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셋째,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이 완전히 먼지를 흠빡 뒤집어 쓰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또 바로 갔어요. 또 식사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 큰 소리 또빵 쳤어요. 제가 10년 지난 뒤에 보니까 혹수를 사거리 다 했더라고요, 제가. 사거리 다 하고 또 칼날 차니까 또 갑자기 기세등등 해가지고, 응? 그 노가다 판에서 노가다 할 때 그때 그 마음은 다 잊어먹고, 감히 어디서 신부한테 이런 생각이 벌써 딱 빨리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용서라든가 뭐 절대 사랑 이런 세계는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종교인으로서는 아예 출발도 못한 거예요. 은퇴할 때 제가 그걸 고백을 했어요. 아, 종교인은 안 되겠다. 나는 아니구나. 왜 스승의 말 하나도 지키질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참 스승을 잘 만났다. 어쨌든 저한테도 굉장히 큰 고비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하여튼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한 20명씩 병을 고치러 그 시골로 찾아오는 거예요. 깡시골인데 주평. 네, 제가 이제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또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줄을 지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호봉이 3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10,000원씩은 주고 가요. 그러면 하루에 20명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0만. 그럼 10,000원만 주겠어요. 근데 돈을 안 주면 다시 병이 재발한다는 또 이상한 징크스가 떴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귀신이 나가는지 그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갈 때 이상한 모습이 있긴 해요. 막 다 토한다든가 뭐 귀신이 나갈 때마다 소속을 또 밝혀요. 어디 사는 누구다 뭐 어쩌나. 병 나았다는 사람도 저 서울이고 어디서 멀리서 가운데서 오고 이러는데 저야 모르죠. 저는 돈이 그때 많이 들어오니까 동네 목사들 다 불러가지고 매일 양주에다가 그 비싼 송어회 민물 제일 깨끗한 데서만 나는 그걸로 매일 안주를 해서 목사들이 저한테 꼭박 주고요. 그냥 항상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살게. 그래 막 술을 막 매일 마시고 술이 안 깨가지고 아침에 오는데 술이 깨질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이상하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응? 막 못 걸어가지고 기어 들어왔던 사람이 막 옷도 막 바지를 못 입는다 하던 사람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신나죠. 원인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신자 회장이 역시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돈 받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응? 현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보고 신부님 이거 백날 이거 해줘봐야 신자가 안 되지 않냐. 누가 이 시골교회를 오겠냐. 이 사람은 신자가 늘어야 된다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걸 신자 회장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2년, 부재 2년 그 신자들이 저의 사제석분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분이 취해가지고 신자들의 말에 절대 순종하겠다 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신자 회장이 거절하는데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현주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제가 이게 지금 얘기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는 논리의 근거를 혹시나 스승께서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명을 길게 했어요. 형님 또 원래 말씀이 없으세요. 듣고 있더니 그래 한마디만 내가 할게. 그분 원래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저를 그러면 안 된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인데 그때 나보고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할 거냐. 계속 병만 고치고 있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공부라는 게 뭐냐면 뭐 노자, 장자 공부하고 불교 공부 이런 모임 전국에서 오는 한 20, 30명 목사들 모임. 그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망치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거 지금 완전히 마귀에 넘어갔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지 마라 아무도. 이거 사기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탈지음식 먹는 또 이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또 잔치 없이 얻어먹는. 엄청 또 힘든 거 이게 막 매일 막 돈을 마구 쓰다가 갑자기 또
36만 원으로 넘어.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은사가 아니고 불가에서 이해하는 그런 이제 그 기적이 나타난다, 뭐 미래가 보인다든가, 1km 밖에서 보인다든가, 뭐 귀신을 내보낸 이런 건 다 마에 든다, 사특함에 든다. 그게 맞는 말이죠. 제가 사특함에 든다. 그러니까 왜 병고치다 하다가 뭐 안찰기도 하다가 뭐 사람 뭐 어깨 뼈를 빠지게 했다는 뭐 사람이 죽었다는 돈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승께서 그걸 저를 끄집어 준 거죠. 그리고 우리 직업은 가난해야 또 발언권이 있어요. 가난하니까 너희는 나쁜 놈이라고 쓸 수가 있지. 만약에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저 새끼가 뻔하고 수입이 뻔한데 어디서 돈을 훔쳤을까? 어디서 도둑질했을까? 누구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난하니까 저한테는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가난이 유일한 재산인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참 스승을 참 그 도법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원래 황대건을 만났어요. 친구가 부도를 한 40억 내가지고 감옥생활 2년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황대건을 찾아와가지고 찾아서 나를 면회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간첩으로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을 살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황대건이 오면 내가 그놈과 친구더라고요. 어릴 때 친구. 내가 위로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황대건을 어떻게 수소문이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연애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소장 나와라. 특별 면회를 했어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황대건이 나보고 우리 평화운동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나. 그래, 나이가 몇 살이냐.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형이라 불러. 그러니까 형은 그렇고 그냥 친구 하면 안 되겠어. 알아서 잘해.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도법스님하고 같이 평화운동 한 거예요. 그게 생명평화 결사입니다. 생명평화 결사 보니까 도법스님이 나는 길에서 걷다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요. 그럽시다. 나도. 전국 순례를 하다가 이명박이 되니까 이명박이 또 4대강 문화 또 하는데 뭐 봉암사입니까? 그 문경에 그 밑으로 뭐 굴을 파가지고 뭐 배를 갖다가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려가지고 문경 세제를 넘는다는 이명박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정신병자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시민들이 또 난리치더라고요. 강이 이게 운하가 되면 시를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시민이 시를 못 쓰는데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지금 문화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는 막아야겠다.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사대강을 104일 동안 걷게 됐어요. 천주교 대표 3명, 뭐 원불교 3명, 불교 3명, 개신교 대표로 저도 하나 띄워가지고 104일 돌아. 보니까 스님들하고 또 원불교 교부 뭘 옛날부터 술친구는 있었지만은 또 104일을 매일 술을 마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 하여튼 아 이게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종교가 다 들어오는 나라잖아요. 다 또 종교가 잘 되는 나라고. 하여튼 전쟁이 안 나는 나라인데 하여튼 이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정마을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전국을 한번 돌면서 평화운동을 하자. 제가 그때 또 위원장이 있어요. 황대건 다음으로 제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강정마을부터 먼저 갔어요. 거기를 평화마을로 원래 우리 조직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냥 왔다 가려면 오지 말고 한 달 정도 있다 가라. 근데 한 달 있다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죽었던 운동이 우리 가스타에 뭐가 저희가 잘한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뭐가 통과돼가지고 하여튼 다시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천주교 그때 강을 주교님 좀 만나 뵙고 이제 천주교에서 매주 한 번씩 미사를 봐달라 부탁을 하니까 또 오케이
흔쾌하시더라고요. 또 통례연대 다시 또 마을하고 투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미 4년 정도 했을 텐데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제 제가 가서 그냥 뭐 이번에 좀 한번 서로 좀 한번 재밌게 놉시다. 우리 평화운동 우리 뭐 구호도 안 외치고 그냥 백배 절만 하는데 그 대신 연예계 그 가수들 뭐 무용하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매일 축제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노는 쪽으로 우리는 이제 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해가지고 너무 이제 운동을 가파르게 하지 말고 시장 바구니든 아줌마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길바닥을 이제 헤매게 되고 또 세월호 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또 빈목항에서 광화문까지 또 신부들 데리고 올라가 뭐한 20 며칠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이제 척추 협착증이 와가지고 많이 다리가 마비돼서 한동안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 위에 사제란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죠. 몇 가지 얘기하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또 뭐 질문 있으면은 그만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변에 아류들 만나지 말고 어느 분야든지 톱을 만나가지고 그 톱이 결국은 그 종단을 이끌어가고 그 자기의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류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톱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이 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늘 이유 없이 대접을 받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어딘가 좋은 일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사회 편견이. 이건 또 서운한 믿음. 제 교육의 효과를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신이 잘 안 되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또 뻥을 쳤다는 게 또 분명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또 지옥을 안 갈 테니까요. 막상 이름은 취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좀 공짜가 그 무너뜨리지 않는 인격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대접을 받다 보니까 저도 많이 또 오염돼 있고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오늘 시군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들으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오만과 편견 그러면서 또 이 순찰의 과정이 돌아오는 그런 게 많이 오만 고맙습니다.